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별로 이러지 않는데요. 왜인지 모르겠어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시가 한 4편 나오는데 위기는 기회다. 여러분들에게 신앙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세요. 네. 저는 순천, 고향은 전주인데요. 순천에서 사립고등학교, 전문계 사립고등학교에서 29년 동안을 근무하고 올 2월 달에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오늘 박수 쳐주세요.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안 보이죠? 좀 놀래라고 그래. 안 놀래시네. 오늘 인성교육을 위한 교사 역량, 시나리오 교실 소통법인데 교사 역량의 역량은 저하고 상관이 없어요. 인성교육을 위한 10가지 실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잘못 만들었나? 왜? 어디로 눌러야 돼? 학교에서 선생님들하고 학생들하고 이렇게 좀 말다툼이 있기도 하고 심각한 그런 경우에 제가 중재를 좀 가끔 하거든요. 원로교 하니까. 정말 입장이 난처해요. 학생들 말을 들어보면 학생들 말이 맞는 것 같고 선생님 말씀 들으면 선생님 말이 맞는 것 같은데 학생이든 선생님이든 둘 쪽 다 분노가 가득 차 있어요. 울분과 분노가 가득 차 있고 정말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교육 자체의 문제일 것도 같아요. 그러나 이제 어떻게 보면 소통의 부족 같기도 하고 근데 저도 이제 학생 편에 저는 이제 많이 섰던 건데 학생 편에 서다 보니까 동료 선생님들한테 공공의 적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아예 침묵을 지켜버리죠. 제가 볼 때는 선생님이 분명히 뭘 잘못한 것 같은데 선생님 집단 사회에서 그 얘기를 감히 못해요. 저는 침묵을 지키다 보니까 이번에 투임식 할 때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 것이 동료 선생님들하고 뭔가를 같이 못 해본 거예요. 저 혼자만 한 거죠. 이게 너무나 마음이 아파가지고 제가 투임식 때 7분짜리 PPT를 만들어서 그걸 같이 공유했던 적이 있는데 그걸 나중에 한 5분, 한 4, 5분 정도 나중에 보여드릴 텐데요. 학생의 결핍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인성교육의 존재 이유가 될 수 있죠. 결핍이라고 하는 거. 그런데 이 결핍이라는 말 속에는 공격적 뉘앙스가 없어요. 우리 연민을 불러일으키고 뭔가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만 실제로 이 결핍, 진실성이 결여된 아이들은 굉장히 거칠죠. 그게 하나의 무기가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이 결핍된 아이들에 대해서 큰 상처를 받기도 하는 거죠. 저는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해결했냐면 결국은 역으로 그 학생들의 거친 무기를 아픈 결핍으로 이해를 했을 때 결국은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역설적이죠. 그리고 교사 상처도 많이 치유가 되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교사는 완전한가? 전혀 그렇지 않죠. 저는 1학년 담임을 많이 맡았는데 1학년 담임을 맡을 때 3학년 아이들 만나면 세대 차이가 느껴져요. 근데 제가 1학년 애들이 늙어 보이는 거예요. 졸업한 학생들을 가끔 이렇게 시내에서 만나면 굉장히 철이 들어있고 책임감도 강한 것 같고 그 친구들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선생님 제발 철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 학생 때는 안 그랬거든요. 늘 자녀나 자고했는데 졸업한 지 불과 얼마 안 돼가지고 그렇게 성숙한 모습을 보면 졸업을 빨리 시키는 게 인성교육의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 교육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웃읍시다 그냥. 근데 보면 저도 많이 미숙하지만 어떠한 좀 선생님들이 다 완벽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인간관계라든지 인성이 굉장히 미숙한 선생님들일수록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인성교육은 완전한 성인이 교사, 미완성의 존재의 학생을 교화하고 지도하는 것이다. 이런 어떤 태도를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는 안 그럽니다. 근데 이러한 착각이나 우리의 과정에서 교사 상처가 생기기도 하죠. 나는 완벽한데 학생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러는데 학생이 반응하고 그러면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교사의 한계를 아는 것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학습일 수도 있겠다. 제가 오늘 제목으로 이제 신학으로 교수 소통법이라고 했는데요. 이건 결국은 학생들을 느리게 만나자는 제안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부드러움과 유머는 교사의 전물성일 수 있다. 차별이 일상화된 학교에서 본성을 거슬러 학생 한 명 한 명을 평등하게 대하자는 제안을 드리는 건데요. 여기 이제 본성을 거슬러라는 여러분 그 안내문에도 이제 본성이라는 말 나오는데요. 차별이 일상화된 학교에서 본성을 거슬러 학생 한 명을 평등하게 대하자는 것이 도대체 뭘까? 사실 우리 학교에서 학생들 보면 공부 잘하고 인성 좋은 아이들 우리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그 반대에 있는 아이들, 인성이 잘못되어 있는 아이들, 진실성이 결여되어 있고 좀 싸가지가 없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우리도 싫어하죠. 차별하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뭐라고 할 수 없잖아요. 우리도 교사도 인간인데. 그래서 교사가 인간이라는 차원에서 보게 되면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그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본성일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교사라면 이 본성을 그대로 내가 수용할 건가? 이러한 고민들을 많이 해보는 거죠. 저도 사실 한때 굉장히 그 차별이 심했던 교사였거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뭐 다른 선생님들에 비해서 유난히 차별했던 건 아닌 것 같은데 저도 나름대로 아이들 공평하게 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은데 학기 말에 이렇게 쪽지를 나눠주다 보면 그런 얘기들 선생님은 그 아이를 바라볼 때만 눈이 빛나요. 막 이런 거예요. 선생님 제 이름은 너가 아니에요. 저도 이름으로 불러주세요. 이런 내용의 얘기들을 제가 듣는 거예요. 집으로 가져갈 때 그건 쏙 빼고 가져갑니다. 우리 마누라한테 보여주려고. 근데 부끄러운데 그러한 것들이 부끄럽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해결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차별의 문제를 저는 해결했냐면 학교라고 하는 그 조직 자체가 어떻게 보면 차별이라는 것을 룰로 운영되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잖아요. 성적, 특히 인성 같은 경우 뭐 정말 공부를 더 잘하는 걸 안 해. 그러나 인간이 돼야 돼. 그런 말씀 잘 하시잖아요. 근데 인간이 되고 안 되고가 그 학생에게 달려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정말 주정뱅이 알코올 중독자의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힘들죠. 그런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막 80%, 90%, 100% 아이들 우리 학교에 왔거든요. 전 처음에 100%에서 100%가 100점 맞은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100명 중에 100등이더라고요. 입학시 때 애들이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 아이들은 정말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인간성을 말살하는 과열 경쟁 시대가 교사와 학생들에게 상처를 주고 서로 적대시하게 만들었다면 이제 그 속도를 좀 줄이고 서로의 상처를 돌아보는 여유를 갖자 이러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 10가지 실천 사례 중에서 제일 첫 번째가 허리 숙이기인데요. 일단 신앙송을 제가 한번 좋은 말로 할게요. 영어로 please. 주번 교사 하던 날이었지. 흰 종이 쓰레기 한 점 장맛비에 젖어 칡백나무 울타리에 걸려 있었어. 누군가 손에 쥐었다가 무심코 버렸으리라 생각하며 허리를 굽히는데 세상에 그게 흰 장미인 거야. 이슬 같은 물기를 머금고 생글 웃고 있지 않겠어? 자세히 보니 제 몸에 가시를 박은 한 줄기 초록빛 가녀린 선이 칡백나무 울타리 속을 비집고 올라와 흰 장미 한 송이를 후끈 피워놓은 거야. 나는 생각했지. 처음에는 그 쓰레기가 정말 흰 종이 쓰레기였을지도 모른다고. 장맛비에 젖어 칡백나무 울타리에 걸린 찢겨진 한 영혼이었을지도 모른다고. 누군가 허리를 굽혀 다가가기 전까지는 말이지. 졸시가 뭐예요? 네, 시가 여러 가지 훌륭한 시가 있지만 쫄따구시. 제가 쫄따구시를 쓴 제가 쓴 시라는 얘기인데요. 정말 그런 경험을 했어요. 제가 학교에서 청소기를 가장 많이 맡았어요, 보직을. 학부형들은 선생님이 청소기를 만나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칡백나무 울타리에 그 화장지가 이렇게 코 풀었던 화장지가 놓여 있는데 제가 그걸 이제 주우려고 이렇게 다가가서
허리를 숙여서 손을 딱 줍는 순간 이게 장미로 딱 바뀌는 거예요. 마술, 매직이죠, 매직. 근데 실제로 그것은 처음부터 장미였죠. 근데 그 순간에 실적 체험이긴 하지만 한 존재 앞에 허리를 숙이게 되면 그 존재가 바뀔 수도 있다라고 하는 엄청나게 영감을 받은 거예요. 이건 저한테 아마 제 교직 생활 속에 계속 아마 체화된, 우리 교수님 말씀대로 체화된 하나의 그 경험이었을 거예요. 제가 이거 되게 못해요. 그래도 정정퇴임했습니다. 제가 이제 담임을 맡으면서 해마다 첫 담임 시간에 학생들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2와 60의 차이는 몇 배입니까? 대답 한번 해보세요. 30배. 어렵지 않죠? 그런데 이제 다시 물어보죠. 20조 2와 20조 60의 차이 얼마일까요? 수학 선생님 계세요? 이거 계산기로 두드려봐야 되겠죠. 차이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이것도 잘 모르더라고요. 20조 2와 20조 60의 차이는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근데 차이가 없는 이유를 제가 설명을 해주죠. 차이가 거의 없지요. 그런데 그 이유는 2와 60에 붙어있는 20조라는 숫자가 너무 큰 숫자이기 때문에 차이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 앞에 있는 큰 숫자를 무슨 값이라고 한다고요? 생명값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제가 필 때 잘 만든 것 같아요. 뒤에 붙어있는 2나 60이라는 숫자는 공부를 좀 더 잘하고 얼굴이 좀 예쁘고 하는 여러분의 조건을 의미합니다. 그 조건의 차이가 30배가 된다고 해도 그 앞에 붙은 여러분의 생명값이 너무 크기 때문에 거의 차이가 없게 되는 겁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선생님이 여러분을 대하는 마음이 그렇습니다. 누가 좀 더 예쁘고 누가 공부를 좀 더 잘하고 하는 것은 선생님에게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이거죠. 시작. 왜냐하면 여러분 생명 자체가 저에게 너무나 크고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제가 머리가 결코 좋은 머리가 아니에요. 제가 집에서 집사람하고 이렇게 그 연속극을 돌아보면 매번 물어보니까 막 짜증을 내요. 그렇게 머리가 안 좋은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건 책에서 느낀 게 아니고 제 생각인데 그렇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이제 기초조사를 하는데 아버지 직업을 사업이라고 적었던 그 아이와 대화를 했는데요. 아버지가 무슨 사업을 하셔? 그러니까 그러면 왜 물으세요? 다 그런 거죠. 네 담임이니까 묻는 거야. 널 사랑하는데 널 알아야 하니까. 그러니까 왜 저를 사랑해야 하는데요? 근데 굉장히 당돌한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당연한 질문을 한 거예요. 제가 왜 얘를 사랑을 해야 돼요? 얘 애인이 사랑을 해야 돼요? 저는 이제 여기는 이제 말없음표로 되어 있지만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책에 나옵니다. 내가 왜 너를 사랑하는지 나 잘 모르겠네. 사랑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난 너 이미 사랑하고 있는 걸? 선수 정도 되는 그 멘트죠. 선수.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는 제가 긴장을 했어요. 얘가 도대체 무슨 또 말을 할까? 그랬는데 표정이 부드러워지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는 무직이다. 무직이어서 쓴 거고 어머니를 이혼하셨고 할머니하고만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이 말이었어요. 선생님께 말하는 것은 같이 좀 해주세요. 시작. 얘 차례를 받았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엄청나게 차례를 받은 거예요. 눈물이 피식 돌아. 얘가 눈물이 돌아왔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제가 같이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데 이제 호적이 잘못돼서 이제 2년 더 하시는 선생님이 계세요. 네, 그분이 늘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다른 거 다 참는데 인간성이 나쁜 것을 못 참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굉장히 그 말을 강조하는 것은 자기 인간성이 좋다는 얘기인데 그런 말 하는 사람 중 인간성이 좋은 사람 별로 못 봤어요.
그러니까 학생의 인간성이 좋지 않은 것은 교사가 인간성이 좋도록 뭔가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건데 다른 건 다 참는데 인간성이 나쁜 것은 참을 수가 없어. 이런 말 하더라고요. 그 사람 없으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오른편 그림 이야기인데요. 점심시간에 무단 외출을 하다가 걸려서 운동장에서 기합을 받고 있던 3명의 여학생이 있었는데 스카트를 입고 철조망 담을 넘다가 걸렸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에서 걸려가지고 운동장에서 이렇게 풀을 뽑고 있는데 저를 보자 다니니까 도망가는데 우르르 달리면서 그 중에서 목소리가 엄청 큰 아이가 저를 부르기를 이렇게 자기야 하고 그냥 그 옆에 있는 애가 또 뭐라고 준철씨 하고 그 셋 중에 그도 가장 남자였는 애가 쌤 하고 이렇게 달려요. 그런데 그 다음이가 문제예요. 먼 발치에서 교장 선생님이 저를 바라보고 계셨는데 얼마나 한심하게 바라보고 계셨어요. 막 목을 송영한데 저는 막 교장 선생님 난 어떻게 생각하실까 막 걱정하고 그러는데 이 철부자이들은 뭐냐면 시시낙낙거리 저한테 와가지고 도대체 이 철부자이 어떻게 할까 걱정이 되고 캄캄하고 절박한 상황에서 또 떠오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 머리가 결코 좋지 않은데 오른편 그림 이야기가 떠오르고 너무 절박하다 보니까 이 얘기가 떠오르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오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무릎에 이렇게 예수님처럼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네모를 그려가지고 그 중간에 선을 딱 긋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왼편 그림만을 그려왔어. 그 왼편 그림은 뭐냐면 담배 피고 제가 용서해주고 뭐 이렇게 치마 입고 철조망 넘어가고 제가 용서해주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리고 나는 지우는 그런 불행한 그림만 그려왔어. 오늘도 너희들은 이 왼편 그림을 그렸고 나는 그것을 지웠어. 그리고는 끝이야. 사랑으로 지웠지만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 봐. 이 오른편 그림은 통 비었잖아. 정말 이 아이들 제가 많이 사랑을 했지만 얘가 이제 예를 들어서 그때가 가을쯤 되었다면 어떻게 이 아이들을 또 진급을 시킬까? 해준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제가. 용서만 계속 해준 거예요. 또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른편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죠? 저기 사회자님 이 루즈 타임은 좀 계산 좀 해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정말 잊을 수 없는 감명 깊은 책을 한 권 읽었다든지 아무도 죽지 않는 저 교정의 휴지를 줍는다든지 직장인으로 힘드신 아빠 어깨를 한번 주물러 드린다든지 하는 건 아니에요. 이 세 아이가 사실은 6아이예요. 6명의 아이가 한꺼번에 말썽을 부르면 담임선생님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지갑도 6명이 같이 하죠. 철저함도 같이 넘어가죠. 근데 왜 3명이라고 쓴지 아세요? 안 믿을까 봐. 제가 거짓말한 거예요. 제가 책을 몇 권 냈는데 교단일기를 책을 냈는데 선생님들이 이 진실성에 대해서 의심을 하시더라고요. 순도가 한 95% 된다. 이게 거짓말이에요. 사실 6명인데 3명을 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했는 거예요. 그것이 오른편 그림이야. 아무도 지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재 선생님은 너의 오른편 그림을 그리고 싶다. 이 철부지 아이디어에 대해 그 말을 한 거죠. 그 다음날 기적이 일어났어요. 저 사진 보세요. 선생님 저 오른편 그림 그렸어요. 여기 휴지요 하면 휴지를 가져온 거예요. 또 하나는 저도 어제 아버지 어깨를 주물러 드렸어요. 저는 이 사건을 오른편 그림의 신화라고 저는 기억을 해요. 이건 인간이 한 일이 아니에요. 저에게 신적인 어떤 능력이 있어요. 도무지 이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제 생각에 이 오른편 그림 얘기를 했는데 애들이 바뀐 것은 형식의 문제이지 않나 싶어요. 선생님들이 학생들 사랑하지 않는 선생님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늘 하는 얘기, 이게 이제 문학에서는 자동화라고 하죠. 늘 하는 얘기 반복하면 전혀 와닿지 않죠. 그래서 형식을 좀 바꾸는 거죠. 낯설게 하기라고 하죠. 뭔가 새로운 것도 바꾸는데 그게 이제 절박한 상황 속에서 나온 건데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인성력의 오른편 그림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 하나의 시트를 설명하는데 제가 1시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장한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교육에 대해서. 근데 시간이 초과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요. 인간은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삶을 살기 위해서 태어났다가 보리스 파스텔이라는 사람이 있죠. 어떤 영화 보셨죠? 닥터 지바고. 저 그 영화 7번이나 봤어요. 정말 좋은 영화죠. 원작 소설 아직 못 봤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말 굉장히 너무 당연하잖아요. 인간의 삶을 준비해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살기 위해서 태어난 거죠. 너무나 당연한데 뭔가 허를 찌르는 게 있어요. 특히 우리 교사는. 우리 학생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옛날에 중학교 입시가 있을 때 초등학교 6년 동안 내 목표가 뭐예요? 중학교 입시잖아요. 그럼 중학교 3년 동안의 목표는 뭐예요? 고등학교 입시잖아요. 인문고등학교 제가 강의하면서 학생 물어봤어요. 너 인생의 목적이 뭐야? 아, 대학교 입시입니다. 대학교 가면 취업 입시가 되겠죠. 계속 자기의 삶이 유예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의 아까 교장 선생님께서 해주신 자료들을 보면, 피사의 자료들을 보면 거기 나와 있는 것이 결국은 아이들의 행복이 계속 유예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생각했어요. 학생들을 자기 삶, 자기 시간의 주인으로 대접해 줌으로써 오로지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학생들을 삶을 사는 존재로 해방시켜주는 것이 인성교육의 오른편 그림이다. 준철생각.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동의하십니까? 오늘 오신 분들이 다 수준이 높으셔요. 조금 시간이 지나가니까 이거 한번 볼까요? 기영도 시인의 시인데요. 먼지 두성이의 푸른 종이는 푸른색이다. 어떤 먼지도 그것의 색깔을 바꾸지 못합니다. 이 마지막 줄이 어떤 먼지도 그것의 색깔을 바꾸지 못한다. 이 시구는 문학적이지 못해요. 설명을 다 해버리니까. 그러나 교육학적이긴 하죠. 국어 선생님들은. 자, 조금 거칠게 얘기하면 학생을 푸른 종이로 보는 교사와 먼지로 보는 교사가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에 푸른 종이가 있고 먼지가 있으면 처음에 딱 볼 때 푸른 종이를 먼저 보는 선생님이 계시고 먼지를 먼저 보시는 선생님이 계실 수도 있어요. 두 개를 같이 볼 수도 있고 또 그걸 보면서 푸른 종이를 보면서 먼지를 이렇게 지워주고 싶은 선생님도 계실 거고 이런 먼지 같은 걸 하시는 선생님도 계실 거라고요. 근데 그 선생님은 제가 탓하는 게 아니고 학생 입장에서는 분명히 자기를 푸른 종이로 보는 선생님이 좋을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떤 관점에서 이 그림을 보여드리냐면 교사 상처라는 관점이에요. 제가 프랑스 영화 클래스라는 영화를 봤는데 정말 그 교사가 교육이 감정노동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학생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쭉 대화를 하다가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큰 곤욕을 치르죠. 영화 정말 훌륭한 영화죠. 그런데 그렇다면 교육은 감정노동인데 우리 교사들은 감정노동자인데 우리 선생님들이 감정노동자라는 그 관점에서 봤을 때 학생을 푸른 종이로 보는 선생님이 더 힘들까? 아니면 먼지로 보는 선생님이 더 힘들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어떤 것이 유리할까? 학생들은 나도 나쁜 놈들. 우리는 이제 없으니까. 간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학생을 푸른 종이로 보면 푸른 종이만 사는 거죠. 먼지를 보면 먼지가 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학생을 푸른 종이로 보는 교사는 푸른 종이 위에 쌓인 먼지를 없애주려고 할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는 수모를 많이 당하죠. 제가 29년 동안 이 수모를 당했어요. 그런데 하지만 먼지가 제거되고 먼지에 덮여있던 푸른색이 조금씩 드러나는 과정에서 교사는 기쁨과 보람을 느끼게 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교사 상처도 치유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저는 학교 끝나고 나면 방과후에 저희 집사람이랑 혹은 혼자 2시간 꼭 산책을 합니다. 저는 지금도 산책을 많이 하는데요. 교직에 있을 때 2시간 동안 방과후에 산책을 하면서 제가 가장 행복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산책을 하는 동안 옆에 아이들이 없다는 거예요. 걸그덕거리는 아이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혼자 하는 거. 너무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행복을 누리고 거기서 에너지를 얻어가지고 가서 아이들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산책하면서 아이들 계속 욕하고 에너지 다 뺏기고 또 가면 이건 미치는 거죠. 그렇게 어떻게 보면 거리두기가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은 근본적이지는 못하죠. 교사 상처가 해결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은 아이들이 변화돼야 돼요. 벌금에서 진실로 만나서 아이들이 변화돼야 돼요. 변화되면 그게 저한테 엄청난 에너지가 되는 거죠. 전공법이에요? 진공법이에요? 전공법을 써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교사 상처가 치유될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학생을 먼저 보는 교사는 크게 상처가 될 일이 없죠. 왜?
사랑하지 않으니까. 사랑하지 않는데 뭐가 상처가 받겠어요? 그 대신 먼지 속에서 살아야 하는 숙명에서 벗어날 방법은 갈수록 묘해지죠. 마지막에 이런 시를 쓰지 않을까. 먼지 투성이 푸른 종이는 먼지다. 나는 오늘 또 먼지의 보복에 시답니다.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자, 조급하지 않기 혹은 느리게 다가가기. 교사가 인격적으로 되어질수록 교사의 머리 꼭대기 올라가는 아이들 있죠. 정말 아이들은 교사의 인격적인 지도를 낯설어 하는 경우가 많아요. 선생님들이 3월달에 아이들을 잡으려고 하시는데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안 잡으면 애들이 막 올라타니까. 그리고 인기도 좋아요. 잡고 난 다음에 2학기를 좀 풀어주면 인기도 올라가는데 저는 아이들 3월달에 친절교사 서약을 한다든지 막 생명감 얘기를 한다든지 애들을 막 붕뜨게 해가지고 수업 시간에 떠들면 조용히 해! 그러면 선생님 보고 막 선생님 막 저한테 막 욕해요. 막 화냈다가. 근데 매를 딱 들고 있으면 그럴 일이 없잖아요. 이게 아무튼 인격적으로 되질 수 있도록 머리 꼭대기 올라가는 애들은 어떻게 할 것일까? 제가 가장 잘 쓰는 방법은 이거예요. 좋은 말로 할 때 내려오라 해. 왜냐면 인격적으로 되어졌는데 그 머리 꼭대기에 올라와 있다고 해서 비인격적으로 되어질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성교육에서 큰 딜레마예요. 학생들을 사랑하고 학생들에게 뭔가 길을 제시해주고 인생을 참답게 살라고 하고 용기를 주고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라고 하고 자기 주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행동을 하라고 계속 하는데 보충 수업 빠졌다고 때리고 그러면 그동안 했던 말 전부 다 뒤집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말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보충 수업 빠진 애들 때릴 수가 없어요. 그냥 사정하자. 야, 다른 말보다 좀만 잘해줘. 제가 초라해진 명령 그럴 수밖에 없어요. 좋은 말로 할 때 내려와라 잉 하고 안 내려오면 다시 한 번 간청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좋은 말로 할 때 내려와요. 좋은 말이 영어로는 플리스다. 화가 나죠. 그 대신 화가 나는 대신에 저는 봉급을 받잖아요. 지금 연금 받잖아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느리게 만나는 것, 아이들의 행동에 느리게 반응하는 것,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때까지 잠자코 있어주는 것, 느린 속도로 아이들의 진실을 채취하는 것. 근데 사실 이게 이제 제가 좀 정리를 했는데 지금 현재 학교에서 가장 피드백을 받는 아이들이 누군가요? 성적 부진한 학생들이잖아요. 일본에 가면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한 50년 앞섰다고 그러는데 50년 앞섰다는 얘기는 교육의 왜곡도 50년 앞섰던 거죠. 우리 일본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일본은 지금 보충 수업이 없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보충 수업은 과외죠, 과외. 방과후 과외하는 거예요. 진정한 보충 수업은 애들 불급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못하는 아이들을 모아다가 하는 거거든요. 일본이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한 4시간 가르치죠. 근데 우리는 그거 할 시간이 없어요. 왜? 오후에 방과후 수업 해야 되니까. 그럼 그 아이들은 학교로 8시까지 오라고 해요. 한 8시 20분까지 학교로 와야 되는데 걔들 8시까지 오라고 해요. 부진 아이들이 9시쯤에 오는데 8시까지 올 리가 없죠. 출석을 부르고 마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 중에서 기특하게 왔는데 출석을 부르는데 한 5분이 걸려요. 김철수. 장난치고 하다가 한참 있다가 예.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근데 제가 그 한 해 동안 정말 수업을 못했어요. 그 다음 해에 저는 어떻게 했냐면 김철수? 그럼 놀면 저런만 놀았어요. 나중에 왔냐? 출석 부르는데 뭐 10분이 걸려요. 스트레스 하나도 안 받죠. 소리를 누가 봅니까? 지가 보니까. 제가 스트레스 받을 일이 아니잖아요. 그걸 이제 일반 수업에 적용을 한 거예요. 청소 시간에 야 휴지 좀 주워. 왜 안 주워? 이건 이제 보통 이 습관이잖아요. 휴지 주워. 그리고 이제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직 안 주웠어? 여유를 부리며 느린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냥 늦어 터진 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서서히 아이들의 힘을 빼는 거예요. 이게 허허 쉬고 거. 이게 오프사이드 전략이에요. 자, 시 한 편 또. 제일 이쁘게 웃으셨어요. 묵현이는 좀 느린 아이다. 평소에는 그다지 굼뜨지 않지만 시험 기간에는 녀석의 느린 동작이 더욱 빛을 발한다. 그는 흡사 조각과 같다.
OMR 카드의 30문항의 정답을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옮겨 적는데 5분 남짓 걸린다. 30개의 빈 방마다 그의 평화로운 눈빛이 욱현이는 좀 느린 아이다. 평소에는 그다지 굼뜨지 않지만 시험 기간에는 녀석의 느린 동작이 더욱 빛을 발한다. 그는 흑자 조각과 같다. OMR 카드의 30문항의 정답을 컴퓨터용 사인패드로 옮겨 적는데 5분 남짓 걸린다. 아, 이제 하는데. 30개의 빈방마다 한참씩이나 고요한 눈길을 주다가 앞불싸 실수를 했는지 정답 카드를 한 장 더 달라고 했다. 또 5분을 기다리기가 무료해서 시간이 없다고 다그쳐도 아무 소용이 없다. 그의 평화로운 눈빛이 다시금 한 장의 카드가 아닌 30개의 빈방에 가 닿고 있었다. 욱현이를 볼 때마다 나는 나의 속도를 반성한다. 이 시는 욱현이를 볼 때마다 나는 나의 속도를 반성하다 여기는 빼고 시집에 됐어요. 박예환 시인이 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안 빼였으면 싶은데 뭐 너무 설명한다는 건데 일부러 넣었어요. 욱현이를 보기 전에는 저도 수업에 교실 딱 들어가면 이렇게 30몇 명의 아이들을 하나의 단위로 봤어요. 근데 욱현이를 보니까 그 OMR 카드 문제 하나하나를 이렇게 한 인간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 5분밖에 안 남으면 한 장 더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 때문에 제가 저의 속도를 반성을 했죠. 자, 수업 시간에 휘파람을 불 학생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조건반 선생님 반응은 누구야 나와!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제가 이 상황이 있을 때 담임을 안 맡았거든요. 담임을 안 맡으면 사람들이 고상해지잖아요. 교실에 새가 들어온 모양이네. 여러분의 가슴속에 있는 새들 한번 날려보세요. 누가 어떤 애가 휘 불렀어요. 그러니까 교실에 새가 들어온 모양이니까 여기서 또 휘, 이중창이네. 그러니까 막 합창을 하니까 나머지 못한 애들 있잖아요. 좀 배짱 없는 애들. 여러분의 가슴속에 있는 새들 한번 날려보세요 하니까 막 날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수업이 난장판이 됐을까요? 이건 제가 교단위기에 쓴 거니 가지고 볼게요. 순간 말을 잘했다 싶게 교실은 삽시간에 새떼가 날아앉는 숲이 되고 말았다. 내가 행복한 웃음을 지어보이자 아이들도 환히 따라 웃었다. 사내 녀석들이 귀엽고 예뻤다. 아이들의 표정에서 자유의 냄새가 났다. 불과 몇 분, 아니 몇 초가 그렇게 흘러가고 이내 다시 수업이 시작되었다. 몇몇 떠드는 아이들이 있었지만 검지를 입술에 갖다 대고 잠시 눈길을 주면 덩치 큰 녀석들이 순한 양처럼 자세를 고쳐 앉았다. 그중 한 녀석이 저 휘바람을 불었어요. 근데 그런데 이제 재밌었던 것이 수업을 하는데 애들이 떠드는 거예요. 이제 그냥 병가의 상사잖아요. 제가 떠드는 아이들이랑 시도 썼어요. 근데 떠드는데 그 어떤 한 아이가 야 조용히 해 그러는 거예요. 그 아이가 아마 휘파람을 부는 녀석이 아니었을까. 보호를 받은 거죠. 휘파람 불어서 너 나와 해야 되는데 얘는 저한테 나더라도 그렇게 해요. 존재감을 과시하려고. 그런데 선생님이 좋게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보호를 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도 이렇게 하셔도 교실은 무너지지 않는다. 제가 이거 할 때 아무리 이제 놓고 왔다. 그냥 저 책을 좀 읽어주려고 그랬는데요. 한 2분이면 읽는데 읽어드릴까요? 네. 감사해요. 제가 책을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를 아시겠죠? 제가 이러니 철없다는 소리 듣죠?
없죠. 이 교단 일기의 제목은 자기 안에 쉴만한 그늘이 생긴 아이거든요. 그 중에 일부를 한 2분 정도 해보겠습니다. 그늘이 존재하지 않는 태양 같은 아이라고나 하니까 그 존재하지 않는 그늘로 인해 조금은 불안해 보이기도 하는, 조금은 충동적이고 채 생각이 역늘지 않은, 그러나 깜짝 놀랄 만큼 현숙하고 살깊은 마음을 글로 담아내기도 하는, 어쨌거나 가까이 다가가면 팔딱팔딱 심장이 뛰는 소리가 들릴 것 같은 그런 아이의 입가에서 갑자기 웃음이 사라진 것은 5월이 막 시작될 무렵이었다. 저기 뭡니까 채식주의자하고 비슷하잖아요. 웃으세요 빨리. 어느 날인가는 아침 조회를 하기도 전에 교무실로 찾아와 조퇴를 하고 싶다고 했다. 이유를 물으니 너무 머리가 아프다는 것이었다. 뼈변 같아 보이지는 않았지만 조퇴를 허락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돌려보냈다가 점심시간에 다시 만나 차분히 대화를 나누었다. 우리의 고민은 그 아이가 조울이거든요. 친구 문제에 있었다. 처음에는 사소한 오해가 발단이 되어 시간이 갈수록 그 골이 깊어진 듯했다. 여학생들은 남학생들보다 친구 문제에 더 민감한 편이다. 그것은 항상 335 짝을 지어다니며 좋아하는 여학생들의 습성과도 연관이 있다. 친구 간에 오해가 생겨 우정 전선에 금이 가면 일단 짝을 지어다니는 습성을 유지하기 어렵다. 그늘이 없는 아이일수록 단 하루라도 무리를 벗어나 혼자 외톨이가 되는 것은 머리가 터져버릴 만큼 견디기 어려운 일일 수 있다. 난 그늘이 없는 아이들을 좋아한다. 아니, 그늘이 없는 아이를 바라보는 것을 좋아한다. 그늘이 없다는 것은 아이에게 좋은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보편적인 생각을 배반하는 일도 종종 경험한다. 적당한 그늘이 있는 아이들이 비교적 외로움을 잘 견딘다는 사실이 바로 그것이다. 그것은 혹시 자기 안에 쉴만한 적당한 그늘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를 나는 아이에게 이런 말을 해주었다. 이걸 꼭 여러분한테 읽어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너무 글이 좋잖아요. 선생님 걷는 걸 참 좋아해. 지난 여름방학 때 순천에서 여수까지 걸었어. 해안선으로 난 길을 따라 걸었는데 참 좋더라. 경치가 좋아서가 아니고 난 혼자라는 사실 말이야. 이제 마무리 좀 부탁. 예. 외롭지 않으면 인간이 아니야. 외로워야 외로운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이번 기회에 혼자 도서관에 가서 책도 빌려보고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도 가져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얘기를 이 아이가 들을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편지가 왔는데 그 편지를 이제 생략을 하겠습니다. 교수님 시간이 많이 지났나요? 네. 5분만 더 쓰면 될까요? 네, 좀 빨리. 자문자문 질의응답 시간이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요것만 맞춰야 됩니다. 책에 다 있으니까. 제가 이제 생일시를 써줬어요. 4월이 오면 네가 태어난 꽃피는 4월이 오면 살구 꽃피고 복사 꽃피고 이름 모를 꽃들도 다투어 피어나는 눈부신 4월이 오면 이제는 가장 먼저 네 이름이 생각나겠다. 4월이 오면 목련꽃 근간에서 베르테르 편지를 읽노라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이런 멋진 말들이 생각나곤 했는데 이제는 가장 먼저 네 갸름한 얼굴이 떠오르겠다. 발레의 꿈은 허리 부상으로 접어왔고 패션 쪽은 너무도 관심이 가지만 어른들의 시선이 좋지 않아 고민 중이라고 네 꿈을 이야기 들려주다가 선생과 함께 할 수 있는 1년 정말 뜻깊고 뭔가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는 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넌 첫 편지에 그렇게 썼었지. 바로 그 말, 변화라는 말, 성장이라는 말이 어찌나 빛나 보이든지 어찌나 가슴이 와 바뀌든지 이제 4월이 오면 가장 먼저 네 이름이 생각나겠다. 네 예쁘고 갸름한 얼굴이 떠오르겠다. 생일 때 써준 시예요. 그 다음에 쭉 제가 넘기겠습니다. 행복감을 쏙 키워주기 위해서 제가 가을 수업을 했던 이야기인데요. 나중에 책에서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이제 그날 칭찬해준 글인데요. 1시간 내내 아무것도 쓰지 못했던 거예요. 마지막에 썼는데 이건 굉장히 좋은 경험이겠죠. 수업 장면에서 인성교육하기도 이제 그 뒤에 쭉 하시고요. 제가 시간 분별을 잘못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건 이제 마지막 한 4분 정도인데요. 요건 이제 책에서 보시고요. 지금부터 한 4분, 한 3, 4분 정도 그 트림시 했을 때 노래와 함께 나갈 텐데 한번 보시죠. 그건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네.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난 꿈이 있었죠. 버려지고 찢겨 난무하여도 내 가슴 깊숙이 보물과 같이 간직했던 꿈. 때론 누군가가 눈물이 웃음 내 등 뒤에 흘리고 난 참아야 했죠. 참을 수 있었죠. 그날을 위해 걱정하지 말지. 헛된 꿈독이라고. 세상은 끝이 정해진 책처럼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라고. 그래야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나를 지켜봐요. 제 차갑게 서 있는 운명이란 벽 앞에 당당히 마주칠 수 있어요. 언젠가 그 벽을 넘어서 저 하늘을 높이 나를 수 있어요. 이 무거운 세상도 나를 묶을 수 없죠. 내 삶의 끝에서 나 웃을 그날을 죄송합니다. 마지막 시트입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시간 봐주셔서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많이 가서